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오늘은 전에 구독자분께서 궁금하다고 하신 여행사의 수익 구조와 항공권 판매, 패키지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행사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여행에서 필요한 부분의 알선과 그를 통해 나오는 수수료와 차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생각해보면 그 구성 요소를 알 수 있죠. 일단 해외까지 가야 할 운송수단, 바로 항공권이 있어야 할 거고요. 그곳에 도착해서 머물러야 할 장소가 있어야 할 테니 숙박이 필요할 거고요. 관광하면서 돌아다니기 위한 교통수단과 식사 등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현지 관광에 통달한 누군가가 유용한 관광 정보를 주면 더욱 효율적이고 편할 것 같습니다. 여행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든 것에 관련한 회사와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대행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합니다. 한마디로 여행객들에게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과의 관계에서는 판매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항공권은 당연히 항공사와 업무를 하게 될 거고요. 해외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 그러니까 숙박, 교통, 식사, 관광, 가이드 등등은 랜드사라고 불리우는 랜드 오퍼레이터가 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사는 여행객들에게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으로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행과 관련한 가격을 항공권 비용, 해외에서 필요한 것들 일체에 관련된 랜드 관련 비용, 그리고 여행사의 수수료,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바로 이렇게 올인원으로 묶어놓고 비용도 모두 합쳐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패키지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판매 대행 수수료입니다. 첫 번째의 알선 수수료는 여행객에서 받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거래하고 있는 각 회사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항공사나 랜드사가 직접 판매를 해야 했을 것을 대행해 줬으니까 그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9%의 항공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짜리 항공권을 판매하면 9만원의 수익이 남는 것이죠. 자, 당시에 제가 카타르에서 담당하고 있던 유럽 같은 곳은 2005년이 되기 전에는 100만원 아래의 유럽 항공권 같은 걸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조건 항공권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1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 항공권만을 판매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 왔던 여행사 중에 대표적인 곳이 탑항공 여행사 같은 곳이죠. 자, 구독자분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수익 구조의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기초에 의거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수익 구조가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수익 구조가 뒤틀려 버리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다가 파생되는 부분이나 악질적으로 바뀐 부분도 많습니다. 자, 처음 같이 알아봤었던 알선 수수료, 과거에는 사람들이 해외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여행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았었죠. 그 당시에는 제주도를 놀러 가려고 하면 제주도에서 택시 하나를 아예 통으로 전세 내서 관광을 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전부 차량 렌트해서 자신들이 알아본 곳을 직접 다니고 있죠. 해외여행도 마찬가지라서 이젠 직접 자신의 여행을 설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율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패키지를 원하던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럼 패키지의 수요는 과연 언젠가는 모두 전멸을 하게 될 것인가?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감소할 거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패키지를 전문으로 하던 여행사에서 이 가파른 감소를 감당하기 위해 펼친 전략이 바로 저가 정책입니다. 개인이 여행을 설계할 수는 있는데 각각의 저가, 최저가를 전부 모아서 자신이 구성하는 거는 귀찮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가장 최저가만 모아가지고 매우 저렴한 올인원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항공의 공급 과잉도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고 하니 싸게 많이 파는 전략으로 잡은 거긴 한데, 글쎄 이게 좀 도가 지나쳐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동남아 해외여행 비용, 그것도 모든 것을 포함한 비용이 19만 9천 원이 마치 표준이 된 것처럼 된 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주도를 가도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손해를 보지 않으려 원가를 쥐어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패키지 구성 요소를 기본적인 의미로만 수행될 수 있는 최저가로만 모두 구성해 놓고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행객이 그 구성 요소를 하나씩 조건을 확인하면서 구매하지 않는다는, 아니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여행객이 상상한 자신의 여행과 여행사가 제공한 여행의 퀄리티가 서로 부합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나 여행사 등 여행업계의 컴플레인 접수율은 올라가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급기야 여행사는 항공사와 랜드사에게 미수를 깔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약상 져야 할 돈을 주기로 한 날짜를 넘겨서 안 주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냐고요? 항공사 랜드사가 그저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것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 부분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당장 거래를 끊을 게 아니니까 돈 받을 날짜를 유예하거나 광고 하나 걸어주고 그걸로 퉁치자는 등 비즈니스적으로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여행사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치 메인 전략인 것처럼 아주 당연스럽게 전략으로 쓰게 되죠. 자, 더 웃긴 건 이렇게 다른 회사의 관계에서 빚으로 달려있는 비용이 있는데도 여행사의 공식적인 비용에 관련한 보고 쪽으로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담당 부서에서 손실이 없다고 보고한 뒤에 자신들이 스스로 부서 단위에서 여윳돈을 만들어서 메꾸려고 합니다. 심지어 규모가 작거나 힘이 없는 랜드사의 경우엔 돈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해요. 벌써 비즈니스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이죠. 계약에 명시된 지불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웃기는 건데 부서 하나가 회사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수익을 만들어서 그 빚을 갚는다는 부분에서 이미 투명성이라는 게 있을까 싶죠. 아니 뭐 매스컴에서는 매해 해외 여행객이 최대다 어쩐다 뭐 얘기를 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왔었다는 겁니다. 자, 수익과 재정 관련으로 더 복잡하고 웃기지도 않는 문제가 많지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이젠 판매 대행 수수료를 보죠. 이 멀쩡히 있던 대행 수수료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공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2000년 초반의 9% 판매 수수료가 200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7%로 줄어드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도 뭐 다소 불만은 있었지만 아주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었어요. 그러더니 2009년쯤에서 3%를 넘어 대한항공의 빵프로, 제로 커미션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판매 수수료를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항공권의 판매로 수익이 안 나오게 되는 와중에 항공사에서는 볼륨 인센티브 VI라는 포상금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정 목표치까지의 판매가 나오면 항공사에서 그 보상을 돈으로 준다는 겁니다. 뭐 일종의 도전 과제죠. 이게 모든 여행사의 판매 수수료를 대체할 수 없는 제도인데 뭐 보통 조건이라고 보자면 작년 대비 몇 프로 성장 이런 게 목표치인데 이걸 안정적인 수익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웃기죠. 언젠간 달성을 못할 때가 오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 한국 일반 여행업 협회에서는 트래블 에이전트 서비스 피라는 것을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여행사의 기존 수익을 대체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여행사의 안정적인 기본 수익 구조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돼야 하는데 그 해답을 명쾌하게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이 적어도 많이 판매해서 버티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자금의 흐름이 일어나니까 어려울 때도 어떻게든 버티고 잘 될 때 또 다시 메꾸는 방향,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회사로 명확하게 돌아야 할 자금 등이 로비 등을 명목으로 비공식적으로 개인들의 뒷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이미 이 업계에선 비밀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각돼도 마치 오해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양 그런 사람들을 다시 재고용하는 회사도 있고 멀쩡히 다시 업계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죠. 구독자분께서 만약 여행사 수익 구조에 대한 것이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생각을 하신다면 여행업계가 정확한 대안을 찾기 전에는 솔직히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제적 질병 상황이니까 더욱 그렇죠. 이렇게 여행업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들은 냉동수면 상태로 그냥 멈춰져 있고요. 구매자들은 그 사이에 바뀌어버린 소비 트렌드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행업계의 호황기가 왔을 땐 기존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일종의 세대교체 같은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솔직히 그런 움직임도 조금씩 보이고는 있어요. 또 하나 물어보셨던 GDS 피에 관련된 부분은 여행사나 판매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닌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GDS 미스유스를 다룰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채널을 재밌게 봐주고 계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얘기해주세요. 특히 항공사의 운영이 필요한데 이런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